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볼 때 이 아돌프 히틀러가 끼친, 물론 좀 부정적인 영향이지만 어쨌든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인물만 우리가 고찰할 필요는 없고,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세계사에 어쨌든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히트를 할 건데,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어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이렇게 이제 정당 명칭이 그랬는데 그 당의 당수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권할 때 대통령 지위를 겸한 총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독일어로 라이트 해가지고 뭘 이끈다, 라이텐이라는 동사가 뭘 이끈다 이런 뜻이죠. 명사 라이트가 뭘 지도자, 총통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군에 자원 입대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죠. 그래서 이제 낙담해가지고 그 이후에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반유대주의 정당인 독일 노동당, 물론 나중에 나치당으로 이제 당명이 바뀌지만 이 독일 노동당에 입당하고, 그래서 총서기와 총리를 역임한 후에 1934년에 정식으로 총통에 취임합니다. 그래서 1939년 9월에 폴란드를 침공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물론 1944년에 연합군이 베를린을 점령하고 독일군이 결국 패전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래서 45년 총통관저의 지하에서 그 아내와 함께 자살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지금 이 사진은 젊은 시절의 히틀러 모습입니다. 그죠? 히틀러 코스튬이 유명하죠. 굉장히 고집 있어 보이고 조금 그런 느낌이죠. 이 사람이 연설의 대가였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독일 상황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베르사유 협약에 의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때 이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설을 해서 소위 말하는 프로파간다, 선전의 대가, 그 자기 2인자인 괴벨스와 함께 독일 국민들을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말살 정책, 그죠? 홀로코스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으로 유명한 게 자기 자서전인데, 나이 투쟁, 독일어로 마인캄프라죠. 나이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책이 2번 출간이 되는데, 이 히틀러와 나치즘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찰리 채플린, 무성 영화 시절에 그 찰리 채플린에 의해서 위대한 독재자라는 제목으로 또 만들어진 영화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믹한 버전으로 히틀러를 이제 코믹하게 풍자한 영화죠.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히틀러의 몰락과 그 최후의 순간을 다룬 영화, 독일에서 개봉됐는데 다운폴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몰락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 되죠. 영어로 다운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히틀러의 마지막을 우리가 의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태어날 때 사실은 불행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어머니 성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히틀러로 성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6남매 중 넷째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레알슐레, 독일어로 레알 하면 영어의 리얼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를 우리가 한국식으로 콩글리시하게 발음한다죠. 그런 발음이 이제 주로 독일어 발음이 많은데,
레알 하면 여러분 댓글창에 뭐 레알 이렇게 하죠. 영어의 리얼을 그죠? 그대로 발음한 레알 이렇게 콩글리시로 이 독일어가 레알이 이제 영어의 리얼의 뜻입니다. 슐레 하면 학교입니다. 영어의 스쿨. 그래서 레알 슐레 하면 우리로 치면 실업계 고등학교, 뭐 중등학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적은 별로 아무래도 그 어릴 때 그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 성적이 좀 별로 좋지 못했고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16살 때 방황하다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막 한때 화가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부모 유산하고 또 국가에서 독일에는 이제 연금이 많죠. 고아들에게 연금이 있습니다. 고아 연금이 있어서 생활은 막 크게 힘들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미술학교에 2차례나 응시했는데 모두 낙방했습니다. 그 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책과 신문 뭐 이런 걸 읽고 역사, 정치, 민족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독학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엽서나 광고 그림을 그려서 버는 수입으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조금 불안정했겠죠. 생활이 이제 하숙집도 많이 옮겨 다니고. 그래서 1911년에 부모 유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당시에 숙모의 유산 대부분을 자기가 상속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고아연금은 여동생한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술과 담배 이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생활은 금수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태어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러니까 합쳐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그 당시 절대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 문제로 굉장히 참 그 문제가 많았었는데 독일인 대귀족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치하에서 권력을 독점했고 관료나 군인 또 자본가 뭐 교원 지식인 대부분은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세력을 확장했던 뭐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나 이런 뭐 남슬라브 계통이 이제 민족 자치라든지 생활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이제 독일인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인들 사이에서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니까 20세기 초에는 독일인과 체코인들 간의 격렬한 민족 분쟁도 있었고 뭐 이런 사회에서 히틀러가 굉장히 열렬한 독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자. 이때 이제 유대인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의 혈통인 이 아리아인 민족 우월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라는 그런 어떤 성향이 이제 이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인 중산계급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원한이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좀 왜곡된 형태로 결핍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유대인 말살 정책의 어떤 그 도화선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프로파간다 어떤 선전에 있어서 대가이긴 하지만 히틀러가 이제 이 당권을 장악할 때 당 집회에서 히틀러는 이제 그 기본 주제별로 문제점을 잘 정리해가지고 청중에게 이제 호소력 있는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었고 청중을 매혹시켰는데, 하지만 히틀러가 연단에서 이렇게 뭐 정오심과 복수심만을 외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대중이 지닌 어떤 고귀한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독일인들을 결집시켜가지고 국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일 국민을 해방시키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통일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또 중산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독일 국민군을 창설하겠다. 이렇게 많은 그 독일인들의 희망적인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아까도 말했지만 1차 세계대전 후에 패전 후에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서 엄청난 그 전쟁 배상금을 물어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에다가 또 독일인들의 이런 배상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빵 하나 구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이제 독일인들을 매혹시키는 연설을 해가지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20년에 히틀러가 나치 운동에
전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나치 모양 갈고리 십자 모양 있죠? 단기를 만들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이 갈고리 십자가 이제 붉은색은 사회주의 이상을 의미하고 백색은 민족주의 정신을 상징한답니다. 즉 아리아인의 승리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히틀러와 관련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봅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최악의 독재자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2차 대전의 서막과 패배한 후 독일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까지 황제였던 빌헬름 2세가 물러나고 독일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은 승전국들이 가혹한 조건들과 함께 제시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별다른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화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정해진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이는 1920년대 초반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자 정기적인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가 독일인들에 의해서 극도의 불신을 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외교적으로는 굴욕적이라고 평가받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휘청거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929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600만 명 가량의 독일인이 실업자가 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주요 정당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혼란을 틈타 점차 세력을 넓혀간 이가 있었으니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1월이 되어서야 정권을 잡지만 사실 이미 1차 세계대전 패전 후부터 정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인 1923년에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뮌헨의 한 맥주홀에서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진압되었고 이 때문에 반역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당시 독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오히려 히틀러에게 우호적인 편에 가까웠는데요. 히틀러는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재판 과정에서 Rein Vaterländischer Geist und edelster Willen, 즉 순수한 애국심과 고귀한 의지로 가득 찼다는 평가를 받으며 고작 5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이마저도 9개월밖에 채우지 않은 채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가석방으로 풀려나죠. 그러나 이때의 쿠데타 실패는 히틀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더 이상 쿠데타와 같이 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대중의 지지, 곧 선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영리하다는 게 이런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더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굉장히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이지만 지혜로운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심리를 즉 히틀러는 쿠데타의 실패를 겪으며 공화국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밖에서의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화국 체제 안에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때문에 히틀러는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후 쿠데타를 주장하는 세력과 거리를 두고 선거운동에 몰두하지만 1928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2.6%의 득표를 하는 데 그쳤을 정도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고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되자 1918년의 배신자들, 공산주의의 위험, 베르사유의 수치, 공화국이라는 망상 등의 자극적인 어휘에 바탕한 히틀러의 선거운동이 점점 힘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히틀러의 나치당은 1930년 총선에서 18.3%를 득표하며 3인당에 이어 제2당이 되었고 1932년 7월에는 37.4%를 득표하며 마침내 제1당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극단적인 세계관은 곧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의회에서 제1당이 되긴 했지만 40% 미만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당과의 연정 없이는 정권을 잡을 수 없었고 다른 당들은 나치당과의 협조를 완강하게 거부했죠. 게다가 히틀러는 같은 해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만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재선에 도전한 힌덴부르크에게 2차 결선 투표에서 53.1대 36.8%라는 큰 격차를 보이며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모두에서 혼자의 힘만으로는 권력을 잡기에 역부족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히틀러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빠르게 권력을 잡은 후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역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이는 1932년 7월 나치당이 제1당이 된 선거 이후 4달 만에 다시 치러진 총선에서 나치당의 득표율이 33.1%로 처음으로 떨어진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에 당시 뉴욕타임즈는 히틀러의 기회는 사라졌다고 보도했고 프랑크푸르트 신문은 독일이 가장 긴박한 응급 상황을 견뎌냈으며 국가에 대한 나치의 공격은 극복되었다고 보도했죠.
그런데 선거에서 실패한 히틀러는 어떻게 마침내 권력을 잡게 되었을까요? 자, 또 광고가 조금 있네요. 자, 광고 건너뛰고. 여기에는 당시 경제 대공황과 이로부터 비롯된 독일 우파 세력 내부에서의 권력 싸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32년 6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로 임명된 프란츠 폰 파페는 당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업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대폭 삭감했고, 이는 6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일자리가 없던 상황에서 파펜에 대한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파페는 30%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던 히틀러에게 내각의 한 자리를 내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히틀러가 되려 장관직이 아니라 파펜의 총리직 자체를 요구하면서 이 거래는 실패합니다. 이에 파페는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재선거를 무기한으로 연기하자는 극단적인 계획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인 쿠르트 폰 슐라이어가 그렇게 할 경우 내전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힌덴부르크는 1932년 12월 3일 인기가 떨어진 파펜 대신 슐라이어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재기를 꿈꾼 파펜이 생각한 방법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슐라이어 대신에 대중적 인기가 많은 히틀러를 새로 총리로 임명하라고 건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인물이긴 했어도 히틀러와 나치당의 극단적인 이념에 동의하지는 않은 힌덴부르크는 처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게다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 원수였던 자신을 히틀러에 비교하면서 히틀러를 보미셔게프라이트, 즉 보헤미안 상병이라고 무시한 힌덴부르크의 개인적 자부심에도 이는 맞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때문에 히틀러에 대한 힌덴부르크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파페는 자신이 히틀러를 길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페는 히틀러에게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와서 이를 힌덴부르크에게 설명했고, 재계의 대표적 인사들을 만나 마찬가지 논리로 이들을 설득합니다. 힌덴부르크가 조금 그리고 어리석었죠. 이렇게 재계를 설득한 후 힌덴부르크에게 재계 역시 대중적 인기가 많은 히틀러를 총리로 내세우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죠. 결국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던 재계가 히틀러를 총리로 내세우는 것을 선호하게 되자 총리였던 슐라이어는 1933년 1월 28일에 힌덴부르크에게 사의를 전달하고, 힌덴부르크는 1월 30일 힌덴부르크와 히틀러를 총리로, 파펜을 부총리로 임명합니다. 라고 자신한 파펜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히틀러는 총리로 임명된 후 곧바로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나갑니다. 약 한 달 후인 2월 27일 독일의 국회의사당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자 히틀러는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기도 전에 공산당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입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히틀러가 국회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 국민과 국가의 보호를 위한 긴급 명령을 발표하여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자의적으로 투옥할 수 있게 되죠. 이에 3월 1일 하루에만 1,500명이 넘는 공산당 간부들과 국회의원들이 체포됩니다. 며칠 후인 3월 5일 치러진 총선 당일에도 나치 당원들의 길거리 테러가 이어져 선거 당일에만 50명이 넘는 공산당 지지자들이 사망했고, 이런 왜곡된 분위기 속에서의 선거를 통해 나치당은 43.9%를 득표, 마침내 40%의 벽을 돌파합니다. 총선을 통해 40%가 넘는 득표를 했지만 히틀러의 목표는 결코 의회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월 24일 국회에서 일명 전권위임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표결에 붙이는데요. 이는 히틀러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법이라도 제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도상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국회의원 중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습니다. 이때 의회의 총 의원 수는 647명이었고 히틀러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3인당과 공산당 소속의 의원은 201명이었기 때문에 3인당과 공산당이 다른 정당에서 15명의 의원만 설득해서 출석하지 않게 한다면 이 법은 통과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출석하되 기권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발표하여 강행했고, 결국 3인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우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져 정권위임법은 444대 94로 통과되죠. 이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통적 우파 세력이 여전히 히틀러를 길들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히틀러는 곧바로 3인당을 불법 정당으로 규정합니다. 3인당을 불법화함으로써 자신에게 저항할 수 있는 외부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히틀러는 곧 내부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우선 갈색 셔츠단이라고도 불린 나치 돌격대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아직 집권하기 전 나치의 행사에서 나치의 위세를 과시하고 나치 지도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던 나치 돌격대는 일종의 정치 깡패에 가까웠는데요.
이제 그렇죠? 히틀러가 제도적으로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들은 점차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히틀러에게는 점차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격대 수장이었던 에른스트 로엠은 돌격대를 정규군으로 편입하자는 당시의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히틀러의 눈밖에 납니다. 한편 히틀러를 길들일 수 있다며 부총리로 임명된 파페는 점점 자신이 히틀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뒤늦게 깨달았죠. 히틀러가 자신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된 파페는 1934년 6월의 한 연설에서 나치를 비판하며 이기주의, 근본 없음, 거짓스러움, 품위 없음, 거만함과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가 분노했음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결국 6월 30일 히틀러는 군부의 힘을 빌려 돌격대 수장 에른스트 로엠을 비롯하여 보수 세력 내에서 자신에게 잠재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이들을 숙청합니다. 장검의 밤이라 불리게 된 이 사건을 통해 최소한 99명이 사망합니다. 이제 히틀러를 약간이나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96살의 노령이었던 힌덴부르크는 장검의 밤이 일어나고 약 한 달 후에 사망합니다. 히틀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힌덴부르크의 장례식을 치르고 추모 연설을 함으로써 자신이 국민적 영웅이었던 힌덴부르크의 계승자임을 독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뭐 연설에 돼가니까 또 다행히도 또 히틀러한테는 기회가 온 거죠. 힌덴부르크가 이제 죽으니까 그 장례식을 오히려 이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국민들에게 하는 연설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힌덴부르크의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석이 된 대통령직과 자신의 총리직을 합치는 내용의 법안을 8월 19일 국민투표에 붙이죠. 반대파에 대한 테러와 각종 선거 조작을 통해 히틀러는 90%의 찬성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합쳐진 총통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히틀러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전통적인 우파의 생각과는 달리 이제 히틀러는 내부와 외부 모두에 그 어떠한 견제 세력도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최악의 독재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과정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 어떤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히틀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히틀러가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933년 1월 총리 자리에 오른 히틀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은 이전에 비해 약 10%가량의 영토를 잃었으며 육군 병력은 10만으로 제한되었고 1,300억 마르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즉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지정학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이 히틀러를 독일 국민들이 지지하게끔 만든 그런 사실은 최악의 조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또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공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의 이제 숨통을 조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의 연설이 이제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갔던 것이죠. 게다가 베르사유 조약의 231조에서 전쟁의 발발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독일에게 있음을 못 박음으로써 독일인들에게 도덕적 수치심까지 주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르사유 조약에 담긴 내용은 지나치게 가혹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이전부터 정치 이념을 떠나서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를 원했고 히틀러 역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감정을 자극적으로 부추기고 이용하며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한동안 예상외로 온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틀러는 권력을 잡은 지 3달 정도 후인 1933년 5월 17일 독일 국회에서 이전 정권의 온건한 외교 정책을 대부분 이어받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이를 통해 히틀러는 자신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의구심을 일단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이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데다가 1929년 경제 대공황까지 경험한 상태에서 독일이 당장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번 겁니다. 그죠? 아직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니니까 자기들 이제 전쟁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는 온건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한 거죠.
그러나 히틀러가 실제로 이전 정부들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점차 분명해졌는데요. 히틀러는 연설을 하고 불과 약 5달 후인 10월에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연맹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였고, 독일은 처음에 승전국들에 의해서 가입을 거부당했다가 외교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1926년에서야 가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국제연맹이 베르사유 조약의 연장선상에서 독일을 억압하기 위한 승전국들의 기구라고 주장했고, 프랑스와 영국에게 독일처럼 육군 병력을 10만으로 제한하라는 요구를 한 뒤 이 요구가 거절되자 이를 명분 삼아 국제연맹에서의 탈퇴를 선언합니다. 1935년 1월 히틀러는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자르 지방을 다시 독일에 복속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원래 독일의 1차 영토였죠.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서 승전국들이 독일에서 분리시켜 국제연맹의 감시 밑에서 15년간의 자치권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15년 후 자르 지방의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치 상태로 남거나 프랑스로 병합되거나 독일로 병합되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는데, 히틀러는 라디오와 대중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무려 90%의 자르 지방 시민들이 독일로의 병합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자르 지방의 복속을 통해 자국 내에서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외교적으로도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2달 후인 3월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게다가 새롭게 공군을 편성하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제안한 10만 명의 육군이 아닌 55만 5천 명의 육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이런 히틀러의 계획에 영국과 프랑스는 한 달 후인 4월 이탈리아를 끌어들여서 스트레사 협정을 맺고 히틀러에 대한 공동의 대책을 준비합니다. 훗날 독일과 같은 편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이탈리아가 이 시점에 무솔리니죠. 프랑스와 영국의 편에 섰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한편으로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이탈리아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프랑스와 영국에게 협조해줄 경우 자신이 해외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은 곧 영국에 의해서 스스로 무력화됩니다. 2달 후인 6월 영국이 독일과 따로 해군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독일은 자국의 해군력을 영국의 35% 수준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영국은 이를 통해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방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Di rumah hudongnya 네, 또 선전이죠. 자, 선전이 조금 지나가고, 자, 을 통해 독일 해군을 15,000명으로 제한했던 베르사유 조약은 의미가 퇴색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국제 공조 또한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1935년 10월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지만, 믿었던 것과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가 있던 국제연맹으로부터는 경제 제재를 당했고 대신 히틀러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경제 제재에 직면한 무솔리니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는 대신 해외 팽창 정책에서 독일의 지원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이게 무솔리니가 나오는데 히틀러, 이 두 그 독재자가 서로 이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파기하는 데 있어서 점점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해가 바뀐 1936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비무장화된 상태로 남아있던 라인란트의 진군, 이 지역을 다시 무장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이 지역에 진군하면서 히틀러는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철수할 계획을 세워놓았을 정도로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의 군사력은 아직 프랑스와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피해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프랑스는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점령해버린 히틀러에 대한 통제는 이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히틀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영국과 프랑스를 지켜보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도 점차 양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대신 히틀러와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죠. 서쪽의 라인란트를 무장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에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무솔리니가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에는 독일과의 병합을 지지하는 나치 지지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 오스트리아는 원래 독일어로서는 독일어권 국가니까 더군다나 그죠? 히틀러는 1938년 2월 오스트리아의 총리였던 슈슈니크를 자신의 별장에 초대해 오스트리아의 역사는 민족에 대한 반역의 역사 그 자체라며 본인이 반역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며 자신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통보합니다.
슈시니크는 안팎에서 강해지는 나치의 위협에 맞서 오스트리아의 독립 문제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진군을 위한 동원령을 내렸고 결국 슈시니크는 히틀러의 요구에 따라 국민 투표 계획을 철회하고 총리직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시니크가 물러나자 오스트리아의 나치 지지자들은 오스트리아의 주요 관공서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히틀러는 3월 12일 오스트리아로 병력을 진군시킴으로써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역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히틀러는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 지역을 국제적인 갈등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체인벌린은 민족 자결주의에 바탕한 히틀러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히틀러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38년 9월 15일 히틀러의 별장에서 히틀러를 만나죠. 논의 과정에서 체인벌린은 프랑스와도 의견을 조율한 끝에 독일이 주데텐란트를 병합하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히틀러가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위넨 협정이라 불리게 된 이 결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죠. 역사가들에 의해서 외교사에 있어서 최악의 협정 중 하나로 꼽히는 위넨 협정이지만 막상 당대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은 이 협정에 큰 지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이는 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로 인해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일반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경험한 뒤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히틀러가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 지지 기반을 계속해서 이제 영토도 확장하고 이렇게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주데텐란트를 제외한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그렇죠. 히틀러는 다음해 3월 15일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영토마저 침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히틀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은 실패했음이 드러났으며 양국은 어쩔 수 없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어서 단치 지역을 비롯하여 폴란드 영토에도 욕심을 보이자 영국과 프랑스는 3월 19일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할 경우 폴란드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자신의 팽창을 묵인하는 유화 정책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틀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과의 관계였습니다. 폴란드를 공격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소련마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할 경우 1차 세계대전의 그렇죠. 악몽이었던 양면 전쟁이 다시 반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러싸이죠. 동부전선, 서부전선 모두 이제 독일을 공격하는 쪽으로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한번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독일에 맞설 동맹에 대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동유럽 전선에서 소련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전쟁이 끝난 후 동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것을 두려워해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할 경우 소련군이 폴란드의 영토 안으로 진격하여 독일에 맞서도 되는지의 문제를 두고 협상이 지지부진해졌는데 이는 소련군이 한번 폴란드에 들어오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의 국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산권인 소련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역시 소련에 접근하는데요. 결국 1939년 8월 23일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전략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고비인데 이렇게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독일이 안심하고 영국과 프랑스와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양국이 서로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개된 조항 외에 양국이 폴란드를 비롯하여 동유럽과 북유럽을 각각의 영향권으로 나누기로 비밀리에 합의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비밀 조항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자 했던 소련의 욕구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양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독일은 일주일 후인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 과정을 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모든 역사가 대부분 그렇죠. 이미 이제 지나가 버렸지만 그래서 어쨌든 히틀러가 이런 차근차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전쟁 준비,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이제 이 히틀러의 최후와 관련된 영화도 있고 이제 히틀러의 마지막과 관련된 그 부분은 일단 오늘 여기서 끊고 뒤에 할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또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기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히틀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